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독일은 지난 2023년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40년 넘게 추진해온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0%가 됐는데요. 하지만 탈원전 이후에도 화석연료인 석탄 사용량은 줄지 않았고 독일의 전기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최근 원자력 철수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라면서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독일의 원전 찬반 논쟁,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취임 이후 높은 지지율을 이어온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성사된 선거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일본 분위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3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두 장관이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민간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두 장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선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국회에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 2천억 달러, 약 1,741조 원 규모의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현 2026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 법안인데요. 함께 통과된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됩니다.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칠레령 이스터 섬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원주민들이 정부 주도로 진행된 자치권 부여 입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스터섬 원주민들은 그동안 칠레 본토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는데요. 칠레 정부가 이스터섬 안에 특별 자치정부를 설립하고 토지와 문화유산 관리 권한을 원주민 중심 기구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원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곤충에 물린 뒤 세균에 감염돼 얼굴 조직이 괴사한 47세 여성이 안면 이식을 받았는데요. 4개월이 지난 현재 경과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특히 안락사를 통한 기증으로 수혜자와 기증자 사이에 수술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사들을 달 궤도로 보내는 아르테미스2 발사 목표 시점을 한 달간 연기했습니다. 로켓에 연료를 주입한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 실험에서 연료가 누출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아르테미스 2단계는 달 착륙에 앞서 로켓과 우주선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달 궤도를 선회한 뒤 돌아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번에 미뤄진 2단계 발사가 언제 다시 이뤄질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 네, 지금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약간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중부사령부가 3일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 항공모함이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800km 떨어진 해상을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격추된 드론은 이란의 샤헤드 139 드론이었습니다.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 중이었다라고 미군이 설명했는데요. 네. 이 격추 과정에서 미군 병사나 미군 장비가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또 몇 시간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미국 국적의 선박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이란 측이 6일 열릴 예정인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지금 6일 회담이 주목되는 게 미국이 작년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에 양국 간에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소, 의제 등이 세심하게 먼저 조율이 됐는데요. 회담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이 장소를 오만으로 바꾸자 의제도 탄도미사일과 영내 대리 세력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당초 합의에서 핵 문제만 얘기하자, 이런 요구를 미국에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은 당연히 거부를 했고요. 네. 지금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의 불안한 상황이 이 회담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협상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란 강경파가 방해 작전을 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공격을 받으면 정권 내 모든 세력이 협력을 하는데 화해가 시작되면 서로 방해하는 게 이란 정권의 특성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란 내 강경파가 미국이 고강도 타격을 가할 의지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지금 모험을 좀 무릅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회담은 아직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이란 드론이 격추된 이후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여전히 계획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이란 쪽에 파견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사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영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사소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판으로 이어지면 그렇죠. 군사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 있다라고 엑시옥스가 전망을 했는데,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회담하기 전에 자국을 찾은 위트코프 특사에게 이란은 자기가 한 약속이 믿을 게 못 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다라면서 협상 재개를 시도하는 미국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합의를 한다는 게. 일단 만나긴 해도 과연 합의가 나오겠느냐라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네.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우리는 핵 프로그램만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아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수량 제한,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근절 방안 등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데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란이 이제 미국 최근 불안정하니까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일시 정지할 뜻까지는 있다, 이런 상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던가 이미 농축된 우라늄을 폐기한다던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는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마스 등에 대한 지원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위트코프 특사와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 간극
간극을 과연 6일에 어떻게 좁힐지 이것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유비무환.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핵심 광물 비축을 핵심으로 한 프로젝트 볼트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리튬, 구리,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글로벌 시장에서 구매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일치를 미국 내에 비축을 해놓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수년간 미국 기업들이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프로젝트 볼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내세우니까 이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히토류가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 정제와 가공은 무려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핵심 광물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호주 같은 국가들과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비축을 좀 60일간 해내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그 중국의 협상력도 좀 떨어뜨리고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4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양자 협정들이 좀 많이 체결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talk is cheap. 네, 말은 쉽지만 결과는 내놓기 어렵다라는 영어 격언입니다. 네. 경제 기사에서 좀 자주 인용이 돼요. 말이 쉽지 실천하는 게 맞습니다. 쉽냐 뭐 네.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인생 살면서도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가 과연 러시아산 원유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베네수엘라산으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터크이스 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석유를 훨씬 더 많이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잘 살펴보면 베네수엘라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도가 원유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는데 당장 효과가 나오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일단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러시아산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도 정유 시설에 적합하긴 합니다. 미국산 원유는 반면에 휘발유 생산에는 유리한데 인도가 필요로 하는 뭐 연료유, 디젤, 아스팔트 및 기타 파생 생품을 생산하는 데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가 미국산보다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에 베네수엘라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베네수엘라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루에 150만 배럴을 들여와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으로 당장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산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프라가 낡았거든요.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데 미국이 굉장한 뭐 안정을 보증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들어가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도 서방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산이 인도로서는 배럴당 한 16달러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갑자기 원유를 들여오려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운송에도 좀 차질이 빚어져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과 무역 협상 때문에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지금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미 국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유가가 하락해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마저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히 끊진 않더라도 점차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더해질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전비를 마련하는데 또 곤란해지고 막대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압박이 될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간엔 안 된다는 거죠. 당장은 네. 어렵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캐스케이드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낙수 효과를 캐스케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3년에 인종을 고려한 대학 입학 전형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대학가에서 그 학생 구성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브리그 같은 최상위 명문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입생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반면 공립 주립 명문대 일부 사립대에서 오히려 소수인종 학생 등록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영리 교육 연구기관인 클렉스 액션이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첫 번째 해였던 2024학년도에 나타난 변화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위 50개 대학에서 흑인 신입생 등록이 전년과 대비해서 27%, 히스패닉계 학생은 1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MIT, 시카고대를 포함한 이른바 아이비 플러스 12개 대학에서도 흑인 신입생 비중이 25%나 떨어졌는데요. 네. 반면에 공립 주립 대표 대학에서는 소수인종 학생 등록이 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입생 등록이 전체적으로 8% 증가했는데요. 4년제 공립대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히스패닉계 신입생이 7%, 흑인 신입생은 4%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이동을 넘어서 연쇄 효과, 이른바 캐스케이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그 이전의 상황이었다면 아이브리그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우수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네. 이제 못 가게 되니까 한 단계 아래 대학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소수인종 학생들은 또다시 한 단계 더 낮은 대학으로 수준을 낮춰야 된다. 그렇죠.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이미 1998년에 캘리포니아주가 소수자 우대 정책을 금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졸업한 뒤에 취업 기회, 소득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특히 대법원 판결로 졸업률이 높고 졸업 후에 중위 소득이 큰 대학들에서 유색인종 학생 수가 줄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인종 간 소득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튀어야 산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튀어나와야 산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네. 뭐냐면 전기 자동차의 매립형 손잡이 얘기입니다. 아, 네, 네.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의 매립형 손잡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안전 규제 방안을 2일자로 도입했습니다. 모든 신규 판매 차량에 대해서 내 외부 기계식 문 열림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이미 당국의 승인을 받았거나 출시 막바지 단계에 있는 모델이라면 2029년 1월까지 설계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새 규정에 따르면 차량 문의 바깥쪽에 있는 손잡이는 어떤 상태에서도 충분한 손 조작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최소 가로 6cm, 세로 2cm, 폭 2.5cm 크기로 오목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은 규격의 손잡이가 돌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네. 차 안에서도 문 손잡이를 승객이 직관적으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비상시에 문을 여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격화된 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립형 손잡이를 사용했던 차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작년에 샤오미의 전기 세단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근데 문을 못 열었어요. 차 안에 있었던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다 사망했습니다. 문만 열렸다면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신에너지차 모델 중에 60%가 지금 매립형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인명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건데요. 네. 이게 중국 안에서 지금 나온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중국이 최대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기술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 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돌출형 손잡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테슬라도 중국 시장을 위해 필요한 변경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낮아질 때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프로그래밍 등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문준 손잡이 규제 말고도 전기차의 가속력 제한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감독도 중국 당국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손잡이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차가 네, 많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근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면 훨씬 더 또 모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기가 끊길 경우 어떤 이건, 사고가 네. 있을 경우에 이제 문 손잡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건 정말 안전에 큰 위협이니까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빛의 속도로 삭제한다는 네. 게 줄임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겨울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악플 전담반이란 걸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걸 24시간 감시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네. 일본 쪽에 16명, 이탈리아 쪽에 6명 이렇게 배치가 나뉘어서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팀에는 법률 자문을 담당할 변호사도 좀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악성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해서 선수가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하겠다는 네, 거예요.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강도 높은 악플 근절에 나선 건 지난번 파리 올림픽 때 일부 선수들이 SNS로 사이버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도 여자 50kg급에서 2연패를 누렸던 아베 우타 선수가 16강전에서 예상외로 탈락을 했거든요. 경기 뒤 좀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SNS에 보기 흉하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원숭이 같다. 이런 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좀 심하네요. 결국 이 선수가 자기 SNS에 제가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까지 올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악플을 당했던 선수도 네. 이런 심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결국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나서게 됐는데요. 아무튼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한 처벌 규정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20년에 한 프로 레슬러 선수가 이런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악성 게시물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일본 정부가 내놨습니다. 가장 마음이 힘든 건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네. 준비했는데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함께 듣겠습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the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Oh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부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25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1억 5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하던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것 외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거세 완전히 꺼지기까지 8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드론이 격추되고 미국 유조선은 납포 위협을 받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6일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핵 개발 중단과 미사일 생산 제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총선이 열리게 됐죠. 선거까지 기간이 아주 짧았죠. 네, 다카이 총리가 1월에 국회를 해산했고요. 선거는 2월 8일입니다. 네. 선거 공시 후 투표까지 16일밖에 없어서 사상 최단 총선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바로 시험 기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 18세들이 이 선거 우위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지금 北海道동북 지역에 모두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 없을 정도인데 네, 네. 이렇다 보니까 투표를 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르는 걸까요? 다카이 총리가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여론조사로 70%가 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다카이 총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다시 여당이 되었을 때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첫째는 부가가치세 10%를 식료품에 한해서 0%로 하겠다라는 공약인데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굳이 국회를 해산을 하지 않고도 지금도 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왜 해산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년간 면제한 이후에는 아예 지금 소비세 10%를 12%까지 올리는 안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일단 자민당은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면제에 대해서만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개헌인데요. 다카이 총리는 오래 전부터 여러 번 아이들을 잘 키워서 만일 전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방위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높이고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자위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일본도 징병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규제를 내세웠는데요. 세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는 외국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를 줄이는 등 정책을 지금보다 어떤 외국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자민당 어느 정도나 지지를 받고 있나요? 언론들은 지금 다카이 총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민당이 연립 여당표를 합치지 않고도 과반수 이상을 오.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강합니다. 네. TV 아사히 등은 자민당과 연립여당 유신 모임이 300석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여성이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된다. 정신적인 질환이란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말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런 우익 보수 정당 참정당도 이번에 의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네. 반면 최대 야당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힘을 합친 중도개혁연합은 이번에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평등하고 외국인도 평등하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레이와당은 당수인 야마모토 타로가 지금 백혈병 전 단계로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람들과 악수를 하도 많이 해서 손에 테이핑을 해야 할 정도로 뭐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1일에 NHK 선거 토론 방송이 있었는데 다카이 총리가 갑자기 방송에 나갈 수 없다면서 자신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자신이 진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관절이 하나 없고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전에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토론에 나오지 않은 다카이 총리가 갑자기 이날 똑같은 날 지방선거 유세에 동참을 해서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X에서는 다카이 총리가 토론 방송에 나오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해시태그가 12만 회나 공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선거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 씨름 스모에 대한 언급도 좀 화제가 됐다고요. 네, 1월 말에 다카이 총리가 선거 유세를 위해서 후쿠오카시를 찾았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스모가 전통적인 운동 국기다 보니까 우승자에게 총리가 우승컵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 네. 우승컵을 선수에게 주려면 도효라고 불리는 씨름판에 총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다카이 총리는 도효에는 원래 여자가 올라갈 수 없는 전통, 여자 금지 전통이 있다며 그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효에 여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하는 여성 정치가도 있지만 다카이 총리는 이것은 남녀 평등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일본의 전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찬반 양론이 이렇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바로 이런 면이 다카이 총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이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카이 총리가 도의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 작년에는 이노우에 총리 보좌관이 올해는 마츠모토 문부 과학상이 도의에 올라가서 이 총리 대신에 이 우승컵을 전달을 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네, 과거의 다카이 총리는 총무상이었을 때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평성에 불합한다. 방송 전파를 중지하겠다라는 과격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도요에 올라가지 않는 것,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국은 면허를 정지하겠다라는 발언 등을 다 모두 종합을 해보면 네. 다카이 총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이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부수기보다는 위계 질서를 지키고 체제에 순응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인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고요.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면 지금 먹는 것도 못 먹을 수 있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다카이 총리가 지금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에너지 하면 항상 떠오른 나라, 모범생 국가 뭐 아. 이런 이미지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 맞습니다. 이죠. 독일은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독일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화석연료 사용 축소, 뭐 거기다가 탈원전까지 네. 동시에 달성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 속도는 좀 느린데 일단 방향이 잡히면 잠깐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독일에서 에너지 관련된 논의가 있었나 봐요. 예, 이 또 총리가 이야기를 해서 네.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현재 독일 총리는 이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죠. 네. 메르츠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작센 아날트라는 곳에서 개최된 이제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여기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심각한 실수였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실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총리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네.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초래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에서 철수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달성한 독일이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되겠죠? 총리가 직접 후회한다 이런 표현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너무 비싼 비용,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에너지요금도 네. 다 오르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 어렵죠. 있다라는 것이 네.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독일이 원자력 에너지에서 철수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으며 마지막 남아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계속 유지해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메르츠 총리가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네. 비판을 했었던 좀 인물인가요?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네. 녹색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정책이 이 이념적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선거 과정에서는 일단 그래도 문 닫았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차세대 원전, 특히 이제 SMR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탈원전 정책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독일이 그러면 탈원전 언제 마무리했나요? 독일은 이제 2023년 4월 15일 날 마지막 남아있던 원전 3기의 이제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0%가 된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40년 동안 이제 탈원전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이제 냉전 때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던 곳이다 보니까 네.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독일에서 양국의 핵무기가 다 터질 것이고 그러면 독일 민족 자체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핵은 싫어. 예. 라고 하는 이제 반핵 운동이 상당히 강했죠. 특히 이제 86년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에서는 더욱더 반원전과 관련된 움직임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뭐 3인당 그리고 녹색당 연립정부가 이제 원전 단계적 폐지 이런 것을 공식화했습니다만 우파 쪽인 이제 기민 기사연합은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런데 2011년 이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니까 당시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뭐 이제 보수 우파 출신이지만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어졌지만 2023년에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네. 탈원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네. 후회 목소리가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 독일 정부를 살펴보면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민 기사 네. 연합하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인 3인당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제부 장관은 이제 기민당 그러니까 우파죠. 환경부 장관은 3인당 좌파가 이제 담당하는 형태인데 네. 작년 6월 한번 갈등이 좀 한번 촉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이제 라이히에 경제부 장관이 이제 브뤼셀에서 회담을 마치고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네. 두 선택지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겹쳤군요. 네. 일정이.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이제 다른 국가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 네. 하나는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이제 국가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거. 네. 예.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선택해야 하나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장관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이 라이에 장관은 이제 원자력을 늘려야 된다라는 쪽의 모임을 선택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밥 한 번 먹었는데 예.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 장관인 이제 슈나이더 장관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정부지만 내부에서 원자력을 둘러싼 갈등이 있구나라는 것이 밖으로 노출이 됐고 그러네요. 사실 이제 그 이전인 이제 5월 달부터 좀 양측이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모든 기술은 다 활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을 이제 좀 두둔한 이제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고 당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양국의 에너지 정책을 기후 중립성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주권에 기반해서 실시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동 성명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 배출만 없으면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방침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꼭 재생에너지 아니더라도 네, 저탄소 에너지면 상관없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탈원전 다음에 2045년 이제 한 20년 남았네요. 네. 탈원전 이후에 이제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약을 이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전기 요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탈원전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죠. 네. 좀 너무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싸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킬로와트아워당 독일은 이제 40센트, 이제 유로 기준으로 40센트인데 프랑스는 28센트. 그리고 이제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13센트. 이제 중국은 8센트. 아, 많이 비싸네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재생에너지 지원, 그다음에 송전망 보강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만 어쨌든 원자력 비중이 없어진 것도 이제 분명히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자관 이런 노력을 해서 이제 빨리 탈탄소를 하겠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석탄 사용량은 그대로다라는 점이 이제 독일의 고민입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력 생산의 한 21%가 이제 석탄이 담당하고 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석탄화력 발전량이 오히려 11% 증가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제 네.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일시적인 변동이긴 합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줄이질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그렇죠. 좋지 않다 보니까 독일이 네.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전력 면에서 독일은 전력 수출국이었어요. 예. 다른 나라 전력 수출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입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23년 2%의 전력을 수입을 했는데 네. 2024년에는 5.5%로 더 비중이 높아졌죠. 이에 비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이제 전체 전력 생산의 21%를 수출했고 이 수출한 양이 이제 벨기에라는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양만큼을 이제 수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네, 어쨌든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 독일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이제 35년, 이제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네. 프랑스는 1인당 9.3톤을 이제 배출하고 있었고요. 예. 독일은 15.6톤을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독일이 높냐라고 하면 독일이 그때 이제 89년에 통독이 됐잖아요. 네. 90년. 그러니까 낡은 동독의 산업시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평균 내보면 이렇게 높아졌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 30년 이상이 지난 2024년이 되니까 프랑스는 5.7톤으로 낮아졌고 독일도 8.2톤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요. 줄였네요. 네, 그러니까 네. 독일은 47%, 프랑스는 38%를 줄였는데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면 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는 더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산업 부문에서 사실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 네. 독일 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37%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독일을 떠날 것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23년에는 31%, 2,000 정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떠나야겠다 또는 독일에서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전을 좀 네. 가동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 3월 달에 독일 전력기술협회가 네. 이제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독일 산업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빨리 다시 문을 열어서 재가동시키는 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폐쇄된 원전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최대 한 6개를 단계적으로 이제 재가동하는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 달러에서 33억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폭이 넓은 거 아니에요? 11억에서 15억 이 정도도 아니고 11억에서 그러니까요. 33억?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발전소를 지금 해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해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재가동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다시 단계 설치를 다시 그렇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해체가 됐으니까. 해체가 됐으니까 뜯어낸 거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 아마 3에서 5년 정도면 재가동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독일 내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독일이 뭐 전혀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더 많은 전력을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독일 국민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독일 국민 생각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독일 국민들이 막 완전 싫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전체 국민의 67%가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42%는 새로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한 반면 기존의 원전 전면 폐쇄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23%. 생각보다 적죠. 그러네요. 그럼 네. 여론도 이제 찬성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재가동을 결정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일단은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극렬한 반대라든지 지금 연정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쉽지 않군요.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 또 여러 가지 영향 평가 이런 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독일에 이런 절차 자체가 아예 없어요. 문을 닫는 것만 생각을 했고 다시 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 원전을 만드는 거에 준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그럴 필요 없다. 네, 좀 네. 간소하게 해도 된다. 네.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독일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원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제 네. 사람, 인력 문제도 꽤 좀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독일이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일단은 신규 채용을 안 했어요. 그게 맞죠, 사실. 그렇죠. 이제 예, 네. 새로 채용하면 예. 뭐 아예 10년이 생각을 안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문제력 발전소를 문 닫을 때까지 근무하던 직원들은 현재 일단은 원전 해체를 위해서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이제 재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다시 재개를 하고 해야 되는 또 여기도 이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가동. 그럼 거꾸로 하면?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죠. 복구를 위한 또 사람들을 네.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력난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과거 원자력 산업은 이제 임금도 높고 그렇죠. 안정된 고용. 예,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설령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또 5년이 다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인력들이 굳이 이 분야에 다시 또 진출할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고 한다고 해도 뭐 네. 어려움이 뭐 첩첩산중으로 있을 것 같은데 탈원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네. 독일로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폐쇄라는 결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뭔가 위험한 것에서 이제 해방됐어라는 안도감도 주는데 네. 결국 이걸 포기하면 이걸 대체할 만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것이 있어라는 검토가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등등이 이제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00년 넘은 석탄 화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아주 피크 때만 잠깐 가동하는 석유 화력 발전소까지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테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닫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AI라는 존재 때문에 아니죠. 네.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 우리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 미래를 보면서 어쨌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네, 꿈은 꿔야 된다. 되지만 현실도 이제 항상 냉정하게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게 독일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모던 토킹의 Atlantis is Calling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